네, 지난 시간에 했던 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관론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몇 페이지냐면은 131페이지입니다. 자, 행정기본법 17조에 이제 부관에 관한 규정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부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었는데 행정기본법 17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관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행정기본법 17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부관에 대한 정의인데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다. 이게 이제 통설적 견해고요. 유력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차이인데요. 하나는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속행위에서 요건 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는 없는 거냐. 이 두 가지 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관의 부정성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어서 부관을 붙이는데 미리 행정청하고 상대방 사이에 협의나 협약 이런 것으로 정해서 부관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 부관의 기능은 행정의 유연성과 상황 적합성에 부여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관의 종류는 조건과 기한, 부담, 그 다음에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법률효과 일부 배제, 행정행위 사후 변경의 유보, 부담 유보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했고,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과를 좌우시키는 것, 이것을 조건이라고 그랬고요.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죠. 시간의 흐름에 행정행위의 효과를 발생 또는 소멸을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시키는 것, 이거를 기한이라고 그랬고요. 기한에서는 특히 종기가 매우 짧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으로 해석해야 되고, 갱신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미 이 허가를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막대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갱신의 여부에 대해서 이익 협력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또 갱신을 할 때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그죠? 침익적 어떤 내용을 담는 부관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겠죠,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김에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부담이라고 그래요.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다르게, 그죠? 그 자체로 행정행위죠. 그 자체로 하명이잖아요. 따라서 이 부담하고 조건이 이제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둘 것은 개념상으로 구별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그죠?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시키는 거니까 그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가 행정행위의 효력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은 부과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행정행위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이미 수익적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불이행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이 있다라고 그랬고, 그에 대한 담보가 이 철회권의 유보라는 부관을 같이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의무 하명이니까요. 부담도 하명이니까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에 어떤 단계적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주된 행정행위에 붙여진 부담도 침익적 행정행위, 즉 하명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력과 제재력을 가해서 이행을 강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불이행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행정법적으로요. 부담의 하자하고 이행행위의 관계인데, 요거는 이제 부담이 하자가 있는데, 그죠? 기부채납, 특히 기부채납에서요. 기부채납 부담을 붙였는데 기부채납 부담에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 기부채납을
부담에 따라서 이미 이행을 했어요. 그럼 이 행위는 사법상의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자 있는 부담과 그 사법행위인 증여 사이의 관계 문제죠. 예. 판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여가 민법에 따라서요, 그죠? 민법에 따라서 그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러니까 증여, 기부채납한 행위가 기부채납 부담의 하자가 기부채납한 행위에 대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다. 라고 하면 그 착오 논리에 따라서 일단 해결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증여행위가 뭐 민법의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있거나 뭐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있으면 민법 103조에 따라서 뭐 무효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법 고유의 논리로 해결을 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회권의 의무는 이미 다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관을 붙이려면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행위의 사업변경 유보하고 부담 유보. 예. 부관의 가능성이죠. 자,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죠. 법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뭐 통설과 유력설 모두 다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통설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고, 왜냐하면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법률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죠? 내용이 정해지는 건데 행정청이 그것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고 유력설의 논리는 무슨 소리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당의 행정행위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는 거고요. 기속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기속행위도 통설은 법률 효과가 그죠? 행위 선택의 문제가 기속적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요건이 성취만 되면. 따라서 행정청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법률 효과를 일부 다르게 변경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속행위에 대해서 부관을 함으로 붙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고요. 유력설은 요건 충족적 부관은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건 충족적 부관은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17조 2항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속행위에 대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행정기본법은 이 통설과 판례에 입각해서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관의 한계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상의 한계, 성질상의 한계, 일반적 한계 이렇게 있고요. 부관의 사후부가의 문제도 과거에는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사후부가의 요건이 법정돼 있습니다. 판례와 마찬가지로 이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행정행위 그 자체의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부관을 변경하거나 붙일 수 있다라고 부관을 붙이는 거죠. 그런 경우나 세 번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 부관을 변경하는 게 또는 나중에 다시 부관을 붙이는 게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관의 하자예요. 일단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 무효인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에 중요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는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관만 무효가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위법한 부관하고 행정쟁송의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문제의식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관점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죠. 그죠? 부관을 행정행위, 본체인 행정행위와 그러니까 뭐야,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해서, 즉 잘라서, 시쳇말로 잘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제기의 문제입니다. 소송 제기의 문제. 두 번째는 소송 유형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본안에서 만약에 원고의 청구가 맞다라면, 부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부관만 취소할 거냐, 아니면은 전체 행정행위를 취소할 거냐. 네, 뭐 이런 식의 문제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뭐 딱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은 나머지 문제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문제의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지난 시간 말미에 강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는 부관의 독립쟁송 제기 가능성이지만, 그죠? 독일에 있어서는 소송 유형의 선택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독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처분만이, 그죠? 처분만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제가 누차 설명했잖아요. 처분만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전제 조건이에요.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의무이행 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처분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송법적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취소 아니면 그냥 원한 유지, 처분 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당의 부관을 잘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즉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여부가 그 부관이 처분이냐 아니냐에서 결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처분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관의 종류가 6가지인가 있었잖아요. 그 자체로 행정행위가 되는 부관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부담이었죠. 부담. 부담은 하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하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담만이 처분성이 있는 거죠. 기한이라는 부관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잖아요. 10년간이라는 처분은 있을 수 없잖아요. 내일 비가 오면이라는 처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분이 되는 유일한 부관은 부담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관은 독립쟁송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독일의 경우에는 의무행 소송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식으로 잘라서 소송이 가능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면 전체의 처분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두 간부 행정행위 전체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의무행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담에만 하자가 있으면 부담만 잘라서 독립쟁송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관, 조건이니 기한이니 이런 것들은 전체 행정행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판례대로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처분이니까. 조건이나 기한은 처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즉 10년간 도로조명 허가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20년간 도로조명 허가라는 판결을 받고 싶었는데 10년간 도로조명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진 거죠.
10년간 도로조명 허가가 전체가 다 취소가 돼버리니까.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10년간 도로조명 허가가 취소가 되면 처음에 그 도로조명 허가 신청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신청 당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할 의무가 생겨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청 단계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게 이제 소송법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소송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감이 좀 떨어지실 텐데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뒤에 이제 우리 교재에 그 행정소송 중에서 기속력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예,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부담만 독립해서 쟁송이 가능한 거고 조건이나 기한은 조건부 행정행위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다. 자, 더 쉽게 얘기하면요. 더 쉽게 얘기하면 기부채나 부담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인데 기부채나 부담에 관해서만 불복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지금 불만이 없는 거잖아요. 원하던 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냐면은 기부채나 부담이라는 하명이죠. 행정행위잖아요. 그거를 새취소 소송 이런 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년간, 20년간 도로조명 허가 신청을 했는데 10년간 도로조명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부담처럼 10년간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0년간 도로조명 허가 자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러면 원고가 용케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10년간 도로조명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 이제 신청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청 당시로 돌아가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할 의무가 생기고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도로조명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를 들어야겠죠.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쟁송제기의 형식 문제인데 진정 일부 취소 소송과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거를 상정을 했어요. 지금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학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10년간 도로조명 허가에 대해서 승소를 했는데 원고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겼으니까. 근데 더 안 되는 거잖아요. 10년간 도로조명 허가 자체가 취소돼 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꾸 이 해결책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 학설은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상정하는 겁니다. 10년간 도로조명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수긍한다. 왜냐하면 10년간이라는 처분은 없으니까. 그러나 형식은 10년간 도로조명 허가 취소 소송이지만 내용적으로는 10년간만 다투는 소송이라는 것을 부진정 일부 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겠다라고 학설의 일부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소송 실무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어요. 소송 실무는 그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든 그 형태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의 경우에도요. 부담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소송은 아파트 건설 사업 부담, 그러니까 기부채나 부담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중 부담 부분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학설이 얘기했던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나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나 달라질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금 소송 실무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해서 아마 판례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는 결국은 전부 취소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간 도로조명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소송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간 도로조명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소하게 되면 그러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재처분에 의해서 원고의 권리가 구제되는 방식,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방식이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학설은 뭐라고 판례를 비판하냐면 이건 너무나 우회적인 구제 수단이다. 판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 구제가 되어야지, 판결의 선고가 있고 그 선고에 의해서, 그 선고된 판결에 의해서 행정청이 재처분을 해야지만 원고가 구제되는 구조는 너무 우회적인 구제 수단이다 라고 비판을 하지만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의무행 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판례와 같이 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문제인 거지 판례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10년간 도로조명 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10년간 도로조명 허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받은 원고가 처분의 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변경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그 변경 신청을 만약에 인용하면 이제 뭐 그냥 뭐 원고의 권리구제가 그 자리에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용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네요. 그죠? 제가 강의했었습니다. 그죠? 뭐였어요? 변경 신청에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리상의 신청권 인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리상의 신청권 문제로 돼서 잘 이 부분도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례처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처분, 그러니까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인데요. 자, 만약에 부담은 문제가 없습니다. 부담은 어차피 독립 쟁송을 했고 독립 취소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관이 문제예요. 만약에 나머지 부관만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어느 경우에 나머지 부관만 본체인 행정행위와 별개로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요 쟁점입니다. 근데 판례는 이게 쟁점이 휘말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만 소송이 가능하고 부담만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쟁점이에요. 학설상의 문제들이 자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일단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게 되면, 그렇죠? 애초에 행정청의 의도는 이 부관이 없으면은 이 행정행위를 안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관인을 붙이지 않았다라면은 행정청 입장에서요. 이 부관이 없었다라면은 예컨대 10년간이라는 기한을 붙이지 않았더라면은 그 도로조명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태인데, 법원이 10년간이라는 부관만 달랑 취소를 해주면은 도로조명 허가만 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행정청의 의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죠? 따라서 부관만 달랑 취소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부관만 달랑 취소하게 되면 행정청에게, 그죠? 하지 않으려고 했던 행정행위를 강제로 하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판결에 의해서.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관만을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독립해서 취소할 수 없느냐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는 뭐 부담만 취소가 허용된다는 견해고요. 두 번째는 기속행위에는
독립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독립 취소가 불가하다. 세 번째는 부관이나 주된 행정행위의 유형과 상관없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될 수 있으면은 취소할 수 있고 분리될 수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견해들이 있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판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당초부터 부단만 취소 소송이 가능한 거고 부단만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요. 판례 입장에서는. 자, 이게 이제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의 문제였고요. 예, 행정행위의 이제 성립과 그 효력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오늘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행정행위가 지금까지 어떤 여러분들 강의 순서를 한번 잘 되짚어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행정행위가 뭔지, 그렇죠?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그래서 뭐 오토마이어니 뭐니 뭐 일제시대니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행위 개념이 뭔지, 개념 요소가 뭔지, 어떤 것이 행정행위인 건지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유형들 있잖아요. 종류들 있잖아요. 뭐 기속행위라는 게 있고 재량행위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유형으로서 뭐 허가가 있고 하명이 있고 특허가 있고 뭐 인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현실 적극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관이라는 걸 붙일 수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행정행위가 어떻게 하면은 적법하게 성립하고 어떻게 하면은 위법하게 성립되는지, 적법하게 성립되면은 행정행위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 거고 위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요. 예. 자,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죠?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 행위가 다 그렇죠. 행정행위에 위한 법률 행위들이 법률적, 법적 행위들이 다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있겠죠. 그죠? 자, 행정행위의 경우에 성립 요건은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으로 나눠진다. 야, 이 절차하고 형식을 합쳐서 다시 또 절차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체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주체에 관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주체의 하자. 하자만 붙이면 돼요. 주체의 하자.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절차적 하자. 절차상의 하자. 절차의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다. 그러면은 형식적 하자. 뭐 형식상의 하자. 형식의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은 뭐 내용상의 하자, 내용적 하자, 뭐 내용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성립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은 하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자. 하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 하자가 어려운 한자어라서 그러는데 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거죠. 주체에 관한 요건에 흠이 있다. 절차에 관한 요건에 흠이 있다. 형식에 관한 요건에 흠이 있다. 내용에 관한 요건에 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절차적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절차가 이 절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형식들을 합쳐서 절차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행정행위가 얘가 말을 안 듣네요. 자, 행정행위가 이제 효력을 발생하려면요. 자, 이런 절차적 요건, 주체적 요건, 뭐 형식적 요건, 내용상의 요건을 갖췄는데도 갖추었다. 그러면 적법하게 성립하는 거죠. 성립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죠?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외적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대외적 표시입니다. 자, 행정행위가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춰서 당의 공무원 책상 서랍 속에 있다.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런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발령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 표시가 효력 발생 요건인데 특히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 대부분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가 많겠죠.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대외적 표시는 도달이라고 합니다. 도달. 도달이에요. 서면이 처분 서면이 상대방의 세력 범위 내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도달이라고 합니다. 도달시키는 방법이 송달이에요. 자,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느냐?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행정청이 이런 행정행위를 했다라는 걸 알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대외적 표시라고 하고 특히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도달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면으로 행정행위를 하니까 그죠? 네, 도달, 서면이 도달하면은 이 도달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세력 범위 내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놓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달이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예컨대 만약에 처분 서면으로 문서로 처분을 했다고 치면 대부분의 경우 문서로 하니까요. 치면 도달시키는 방법을 송달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등기부로 보내겠죠. 예, 그런 거를 우편송달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상대방 만나서 줘요. 그러면 교부송달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 등등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요건들을 갖추면은 효력 발생 요건과 성립 요건을 갖추면은 행정행위가 적법한 거잖아요. 적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들이 있겠죠. 그죠? 행정행위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상의 성립 요건을 갖추면은 적법하게 성립하고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뭐 대의적으로 표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쉽죠? 여기까지. 예. 그러면은 그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이 뭐냐? 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릴 문제고요. 자, 만약에요. 행정행위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립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자가 있다라고 했죠. 하자가. 그죠? 하자가 있으면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행정행위는 요건을 다 갖춰야지 적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건데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중에 어느 거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자가 있다. 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대략 위법하다. 왜냐하면 경미한 하자의 경우 경미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략 위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위법한 게 아닌 거죠.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자, 그러면 위법하면은 법영역에서요. 법의 세계에 있어서 위법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적인 행위는 효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데 이 행정행위는 약간 독특해요.
결국은 무효가 되는데요. 그죠? 효력이 없다라는 건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위법하면 법치국가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로서는 당연히 행정행위가 위법하면 그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안 해야 되는데 그 행정행위의 하자가요 너무 하자가 중대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명백해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나도 이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알고 상대방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행위는 당장 효력이 없다고 해도 되는 거죠. 그걸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라고 그래요. 근데 행정행위 하자가 경미해요.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분쟁 상태로 갈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선언되기 전까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선언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효력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하고 달라요. 행정행위, 다른 행정작용하고도 달라요. 오로지 행정행위에만 이러한 효력이 있어요. 이거를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공정력. 예. 그래서 공정력 때문에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위법하게 되면은 무효인 경우가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행정행위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즉 다시 이쪽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은 행정행위의 적법한 성립 요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대략 위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위법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한데 당장 효력이 없는 걸로 보는 게 무효인 경우고요. 당장은 아니고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것을 선언해 줘야 돼요. 그거를 취소라고 하고 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위법하게 한 행정행위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는 관념은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력이 있는 행정작용은 행위 형식은 처분밖에 없습니다. 행정행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제외한 공법상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무효이거나 유효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행정행위가 그죠?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성립 요건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이 있는 거고요. 그죠? 효력 발생 요건은 대외적 표시죠. 대외적 표시. 대외적 표시인데 이게 이제 그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도달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요런 요건이 갖춰지면 요런 요건이 성립 요건하고 효력 발생 요건이 합쳐져서 잘 이제 정상적으로 행정행위가 성립하면 적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이 뭐 대외적 표시가 잘 이루어지면 적법한 행정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순방향으로 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반대로요. 자 주체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요건, 형식에 관한 요건, 내용에 관한 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자가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고요. 하자가 있으면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위법한 행정행위는 이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공정력이라는 게 작동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만 갖고 있는 다른 행정작용도 없고요. 민법상의 어떤 법률 행위에도 이런 효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행정행위에만 있는 공정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공정력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가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정력이 작동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성립 요건하고 일단 효력 발생 요건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성립 요건은 제가 누차 설명했지만 예, 주체, 절차, 그죠?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이 있다고 보통 분류를 해요. 예, 그래서 주체에 관한 요건은 예컨대 행정행위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예,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 예컨대 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행정 권한은요 법률에 의해서 획정돼 있습니다. 이거를 행정권한 획정주의라고 그래요. 행정권한 획정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네, 법정주의 또는 법률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등등의 그 행정권한의 귀속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은 법률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위법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사항적 무권한이라고 그러고요. 예컨대 같은 경찰인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있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부산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맞죠? 네, 이런 거를 지역적 무권한이라고 그래요. 사항적 무권한과 지역적 무권한으로 나눠지는데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항적 무권한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관한 요건인데요. 절차에 관한 요건은 행정행위가요. 어떠한 행정행위가 신분증이나 증표의 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 간의 협의 등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을 설정해서 공표하고 재량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니까 미리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할 의무가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입니다. 불이익한 처분, 권익제한 의무부가 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그걸 의견 청취 제도라고 합니다.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그다음에 형식에 관한 요건으로서 행정행위는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면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서면에 행정행위를 할 때 서면에 아닌 행정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요.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적용법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 적용법조하고 사실관계를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상대방이 알겠죠. 아, 이 행정행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아, 이 행정행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유 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요건이 있죠. 내용에 관한 요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껏, 그죠? 행정행위는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그죠?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된다. 등등등등. 행정의 법원칙들, 또 행정에 관한 여러 요건들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용적 요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하고 형식을 합쳐서 또 절차라고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관용구로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고 이번 학기에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 행정절차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절차적 요건은 이런 것들이 있다. 형식적인 요건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까 효력 발생 요건은 그죠? 대외적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즉 행정행위가 알려져야지, 발령되어야지,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예, 이 대외적 표시인데 특히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그 대외적 표시가 도달로 이루어진다. 이걸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을 상대방의 세력권 내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설명이 이 1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이 도달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도달시키는 방법, 이거를 송달이라고 그러고요. 예. 이 송달은 그죠?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뭐 그 법률에 따르면 되고요. 예컨대 행정심판법에서는 소송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송달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절차법 14조하고 15조에 송달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은 우편 송달이 있고요. 교부 송달도 있고요. 상대방의 미리 동의를 받아놓은 경우에는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송달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송달은 뭐예요? 이메일 같은 걸 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하고 송달이 불능이다. 송달할 수 없다. 이러면 그 게시판 같은 데다가 붙여놓고요. 예, 관보나 이런 데 게시하거나 게시판에 붙여놓거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은 14일이 경과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14일이 지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송달에 관한 얘기고요. 그렇게 송달해서 상대방의 세력 범위로 들어간다. 가장 이제 흔한 방법이 우편 송달이잖아요. 예, 우편 송달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행정청이 실제로는 행정청의 공무원이겠죠. 예, 공무원이 이제 처분 서면을 작성을 해서 그 등기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주소로 보내겠죠. 예, 보내서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이 됐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언제든지 그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그 행정행위를 알 수 있는 처지에 놓이는 것을 도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세력 범위 내로 들어가면 도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편함에 들어간 처분 서면을 상대방이 봉투를 뜯어서 그 안에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한다. 라는 게 도달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도달이 아니고요. 도달은 그저 상대방의 세력 범위 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도달은요, 우편법상의 배달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배달은 그냥 우편 서비스의 완료를 뜻하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이 도달은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관점에 별개의 문제인 거죠. 보통 도달하는 방법으로는 등기우편을 쓰는 거죠. 내연증명 우편이나 아니면 등기우편, 이런 등기우편 방식으로 등기 취급 방법으로 도달하게 되면은 배달하게 되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우편으로 하면은 그런 추정이 되지 않아요. 자,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서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려면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할 방법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고에 의한 송달, 뭐 속칭 뭐 공시 송달 뭐 이런 식의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있고 이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요. 관보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처분이 뭐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일반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는 물적인 행정행위. 일반 처분이나 물적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그죠?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니까 송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관보나 신문에 고시 또는 게시판에 공고 이런 방법으로 대외적 표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도달시키면 되는 건데, 그죠? 예, 상대방이 이 불특정 다수인이다. 그러면 송달하고 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외적 표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신문에 게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보에 게재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쓰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각각의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행위에 그러면 이렇게 적법하게 행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느냐? 자, 14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좀 표를 정리해 놨는데요.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는 내용적 구속력, 공정력, 불가쟁력, 강제력이 생기고요. 처분청 스스로는 불가변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은 보통은 불가변력은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는데 특별한 행정행위, 특별한 뭐 확인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가변력은 일반적인 효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구속력권적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후행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규준력, 구속력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예, 다음번에 그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특히 공정력과 구속력권적 효력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위법한 행정행위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